오늘 지금 굉장히 더운 날입니다. 한 32도 폭염주의보가 내렸는데요. 날씨만큼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현안입니다. 현안이라는 것이 보통 대한민국은 굉장히 다이내믹하기 때문에 한 일주일, 한 달 지나면 전부 옛날 이야기 되는데, 지금 이 현안은 앞으로 이게 1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모르는 진짜 현안 중에 현안입니다. 아마 오늘 이런 폭염 날씨도 많이 모여 오신 이유가 전부 대한민국 이러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애국심에서 이게 오신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일 관계 악화 혹은 한일 경제 전쟁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도 이런 일본과의 이 전쟁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는 다 나와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외교적인 측면도 많이 있고 있는데요. 오늘 바른사회 시민회에서 이 자리를 만든 목적은 포커스를 딱 하나에 맞추는 겁니다. 역사의 문제에 맞추는 겁니다. 역사. 물론 이것이 전부 다는 아닙니다. 아닌데 이 역사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것입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사상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고, 사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역사관입니다. 일본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근대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박인환입니다. 이렇게 더운 날 모시게 돼서 영광스럽습니다만은 한편으로 참 마음이 착잡합니다.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제일 큰 현안이고 화두이고, 아마 TV 뉴스나 또 나머지 다른 토론회에서도 많이 보셨을 걸로 압니다. 사실 바른사회 시민회의가 이 일을 주최하게 된 이유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사위원회, 특히 일제시대 과거사위원회를 만 4년간 이명박 정부 2년, 박근혜 정부 2년을 사실 수습을 한 다음에 제가 그만두고 나와서 일말의 책임감이랄까요? 또는 진상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가 발제를 맡게 됐습니다. 편의상 제가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시간 관계 때문에 제가 원고를 쓰고도 보니까 제가 읽는 데만 해도 1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굳이 이렇게 길게 서술을 한 이유는, 각종 특히 청와대 조국이란 경제수석부터 시작해서 정부 여당부터, 그 다음에 반일 종족주의라는 최근에 책까지 나왔습니다마는, 아주 극과 극의 프레임 속에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지요. 어느 프레임에 갇히느냐가 사실 역사전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그래서 그 프레임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자료는 우리 대법원 판결이라든가, 그 다음에 65년도 한일협정, 그리고 그 뒤에 또 한일협정 문서를 공개하면서 정부에서 몇 차례 발표한 공식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그 견해를 둘러싸고 아마 플로와 계신 분들이 앞으로도 저 생각에는 이 문제는 문재인 정권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는 해결할 의지가 없다. 왜냐하면 오히려 이용을 해서, 특히 내년 총선 국면 그리고 대선에 들어가면은 가장 첨예한 반일 감정을 친일 프레임으로 묶어서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득표 전략을 할 게 뻔하기 때문에, 저는 해결 방안이라고 했지만은 문재인 정권에서 해결될 걸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퇴진한 이후에 다시 우리 애국 진영에서 정권을 잡는다면은 그때 오히려 해결 방안을 저는 미리 제시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한번 자료라고 생각을 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어진 시간에 짧게 요약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과거 우리 한일 관계는 특히 역사 문제를 강조했습니다마는, 오늘 김용삼 대기자께서 반일 감정의 역사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하실 것 같고, 경제 문제도 한일 관계 일의대수라고 하죠. 의대,
옷띠가 굉장히 얇지요. 가늘지요. 한일 관계를 일본 사람들은 일의대수라는 표현을 아주 즐겨 씁니다. 가장 지정학적으로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정치 경제 문제가 일의대수 현해탄을 사이에 두고 벌어지는, 특히 경제 문제는 또 나머지 두 교수님이 하시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당연히 법률과 제가 위원장으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몇 가지 말씀드리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한일 갈등, 한일 관계 악화 배경은 아까 우리 사회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역사 문제입니다. 우리 한일 간의 과거를 둘러싸고는 전쟁과 평화라는 프레임, 일본은 침략국에서, 특히 우리 한반도 한국의 입장에서는 영원히 침략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는 흔히 그러죠.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한 번도 외국을 침략한 적이 없다는 걸 평화를 자랑으로 삼죠. 과연 그것이 저는 타당한 말인지는 동의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상대국은 일방적으로 전쟁 국가고 우리는 일방적으로 평화만 사랑하는 국가라고 아예 처음부터 규정이 되어버리니까 타협 자체가 불가능하죠. 거기다 민족 감정, 특히 최근에 와서는 역사 수정주의라고 합니다마는, 사실 65년도 일본에서 역사 수정주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죠. 65년도 한일 협정 당시만 해도 한국과 일본의 GDP를 비교하면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근 10배 차이가 났습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10배 정도 쉽게 말하면 잘 살았죠. 수치적으로 9배, 8배, 9배라고 다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어느덧 65년도 한일협정 이후에 세월이 이렇게 지나고 와서 지금 젊은이들이 소위 세대 교초된 눈으로 볼 때는 일본도 막상 가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좁은 집에서 보글보글거리고 사는 모습 보니까 어느덧 우리 젊은이들한테는 또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그 반면에 일본에서도 그동안 전후 청산년 이후에도 굳이 한국에서 그렇게 사죄를 나름으로는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끊임없이 일본 입장입니다. 끊임없이 사죄하라니까 일본에서도 피로감을 젊은이를 통해서는 혐한 감정으로 굉장히 느껴지게 됩니다. 가까운 나라면서 일본 입장에서는 또 혐한 그 감정이, 가까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를 하면은 가까운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중국보다도 한국에 대한 나쁜 감정이 크게도 나타나는 것도 참 양국 간의 젊은 세대 사이에서도 역사 수정주의가 극우화되고,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역사를 미화한다는 표현까지도 할 정도로 일본 유신회라고 유명한, 예전에 동경 도지사였던 사람을 중심으로 다 최근의 경향이죠. 거기다가 지금 아베 총리는 헌법 개정을 해서 전쟁도 할 수 있는 국가라는 자부심까지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일본의 사죄를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벌써 10년 전입니다. 93년도에 와서 고노 그 당시 관방장관이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해서는 아주 명백한 표현으로 군대가 개입을 했고 사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95년 2년 뒤에는 일본의 전쟁 범죄 식민지 지배에 대한 폭넓은 사과가, 여러분 알다시피 무라야마 사과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아베가 있는 자민당이 아니고, 무라야마는 당시 일본식 표현을 하면 진보 정당에 속하는 사회당이었죠. 정말 역사의 아이러니가, 고노다마를 발표한 위안부를 강제동원에 대해서 최초로 사과를 한 고노 요헤이의 장남이 지금 아베 총리 외무대신을 맡고 있는 고노다로입니다. 그럼 이 고노다로는 그 아버지하고는 또 정반대의 입장에서 지금 한일 외교 관계를 이렇게 경제 문제까지 확전이 되고 있는 편이죠. 그 정도로 배경만 말씀드리고, 자료는 9페이지부터 제가 한 36페이지까지 제 자료입니다만은, 어쩔 수 없이 특히 일본 정부는 최근에
6월 말 또 7월 초부터 실시된 경제 무역 규제 조치가 사실은 한일 관계 과거사 판결과는 관련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말하지만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역사적으로 볼 때도 2018년 작년의 대법원 판결은 그 전에 2012년도 대법원 판결을 한 번 더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 사이에 6년이라는 세월이 끼어 있지요. 그 6년이라는 세월 때문에 사법농단이니 재판거래니 해서 사실 우리나라 입법행정사법도 국익이나 큰 의미의 공익 위에 있을 수는 없지요. 법관의 양심, 사법부 독립도 결국은 국익의 테두리 안에서 문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고 나서는 우리 문재인 정권이 바로 이 과거사 문제에 관한 재판을 다만 아까 말한 6년이라는 세월 동안 재판 안 하고 미루었다는 핑계를 가지고 양승태 대법원장을 사법농단의 주역으로 해서 구속을 하고 마침 어젠가요 오늘인가요 뭐 보석으로 또 풀렸다고 합디다마는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일본이 6년 전부터 저는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 사이에 뭐 결정타가 뭐 과거사에 관한 재판 농단이라고 하지만은 그 사이에 한일 위안부 합의가 그 박근혜 정권 2015년 연말에 정말로 우여곡절 끝에 가장 극우라고 하는 아베 정권과 또 나름으로 우리 민족 진영에 있는 우리 박근혜 정권 사이에 제가 보기에는 거의 극적인 타협을 이루었는데 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나자 그거조차도 백지화시켰지요. 아시지 않습니까? 일본 정부가 최초로 정부 예산으로 우리 돈으로 약 100억 원 이상을 내놓은 그 위안부 재단이었습니다. 그것을 해산시키고 무효화 조치를 하는 것도 아마 일본 정부를 굉장히 자극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 돈의 집행 내역을 보니까 약 절반 정도는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1인당 약 1억 원씩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본 보고 그 돈을 다시 돌려줄 테니까 가져가라니까 일본이 그 쉽사리 또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저런 과거사에 관한 문제가 누적된 게 아마 최근의 사태로 나타났는데 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은 제가 자세히 적었기 때문에 뭐 핵심만 말씀드리면은 65년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우리 강제동원 소위 피해자 문제가 해결되었느냐가 쟁점이죠. 근데 우리 대법원은 여러분도 오해하지 않아야 될 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사 13명이 전부 마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재판 때 전원일치로 판결을 했습니다마는 이 강제동원 판결은 전원일치가 아닙니다. 적어도 5명 정도는 65년도 한일협정 속에 5명 정도 대법관은 지금 현재까지도 협정 속에 피해자 끌려가서 고생을 한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포함되어 있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비록 소수지만은. 그중에 특히 2명의 대법관은 이 사건 소송 자체도 우리 대법원에서는 할 수 없다는 기각 판결까지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재인 정권에서는 특히 조국 민정수석은 최근에 엊그젠가요? 여러분도 보셨죠?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친일파라고 당장 이렇게 딱 올가맸죠. 그러면 소수 의견을 제시한 대법관이나 이 판결은 12여 년 전부터 시작됐는데 1심, 2심 다 우리나라 피해자가 진 사건입니다. 그러면 1심 서울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 판사들도 전부 친일파람 이런 규정이 되죠.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몰고 나가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이 정권 하에서는 해결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하튼 그 판결 내용조차도 그런데다가 그 다음 또 청구권 협정 내용도 제가 10페이지 이하에 아주 자세히 적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하는 게 옳을지 제가 밑줄 친 부분을
조금 강조를 하면은 이 청구권 협정 이름 그대로 청구권이죠. 이 청구권 협정이라는 것은 65년도 한일 기본조약을 체결하면서 우리 채권 채무 관계를 속된 말로는 전부 포함해서 청구권이라는 이름으로 총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라 해서 약간 모호한 표현을 합니다만 일본은 여기에 따라서 더 이상 최종적으로 완전하니까 더 이상 하지 마라. 한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청구권은 남아있다는 게 지금까지 쟁점이었죠. 그래서 이 청구권 협정에 대해서는 다시 대법원 판결이 있기 전까지 노무현 정부 당시에 청구권 협정 문서 공개가 또 우리 국가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왜 그렇게 감추느냐? 대일 굴욕 외교다 여러분 알지요? 특히 이명박 대통령도 젊은 시절에 한일 회담 반대 나서고 했다는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재호라든가 그때는 아마 비상계엄까지 아마 비상계엄이었죠. 계엄령까지 선포를 하면서까지 대통령님께서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 어렵게 한일 협상을 성공시켰는데 제 생각으로는 지금 정부나 저는 소위 진보를 주장하는 좌익 정권에서는 그 자체를 65년도 한일 협정 자체를 5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저는 무효화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 65년도 협정뿐만 아니라 그 위에 올라가서 48년도 이승만 정부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수립된 그 자체도 부정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65년도 한일협정도 없애버리게 되면은 그 전 정권조차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판결 선고 전까지 경과만 살펴보더라도 사실은 이 판결도 참 집요한 판결입니다. 피해자들이 이 소송은 일본에서 시작을 했죠. 일본에서 시작을 했다가 일본 1심, 2심 대법원에서 다 지고 다시 한국에 와서 1심, 2심 지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그 과정이 보통 17년, 12년 걸렸습니다. 저는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뒤에 이 소송을 담당했던 변호사 세력들은 사실은 민변의 중요한 세력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애국 진영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17년 동안 20년 가까이 이렇게 뒷바라지해 줄 법조인들이 과연 얼마가 될지 거꾸로 저는 또 반성도 해보게 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우여곡절 끝에 1억 원씩 배상을 하라 또는 1억 5천 배상하라 지금 2단계까지 갔습니다. 여기서 또 해결의 어려움이 드러나는 점이 지금 소송을 해서 1억 배상 판결을 받고 1억 5천을 받은 분들은 전부 일제시대에 끌려갔다가 생존한 분들입니다. 이 생존한 분들이 제가 위원회에서 조사를 할 때는 사망자 기준으로 2천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2천만 원을 지급을 하고 생존자들은 부상장애 등급에 따라서 300만 원에서 2천만 원 이하로 등급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벌써 끝낸 부분이죠. 그래서 생존자 부분은 의료지원금을 중심으로 연간 80만 원을 돌아가실 때까지 국가에서 연금식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물론 1억에 비해서는 적지요. 그런데 만약 이 판결을 그대로 일본이나 우리 정부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걸 바탕으로 해결을 하자면은 사망자 2천만 원은 어림도 없지요. 살아서 돌아온 분한테 1억을 했으니까. 저는 이것도 다시 우리 과거사를 정리하는 데는 큰 걸림돌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우리 법원에서 정말 여기서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만은 제가 이런 표현하면 또 친일파라고 어쩔 수 없습니다. 너무 많이 정해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회에서 신고를 받아서 조사한
피해자가 일제시대 강제동원 피해자가 22만 명입니다. 22만 명에 대해서 1억씩 보상을 하라고 하면은 22조 원입니까? 220조입니까? 얼핏 계산도 잘 안 되네요. 22조입니까?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벌써 이걸 확정이 돼 버렸으니까 이게 기준이 된다면은 앞으로 한일 간의 외교적인 협상, 정치적인 협상조차도 또 어려움에 처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은 이 강제동원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과연 강제냐 아니냐가 또 우리 역사학계에서도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지요. 일제시대는 36년간의 지배, 식민 지배는 우리는 당연히 불법이라고 합니다만은 일본 입장에는 당연히 한일 협정, 굴욕적인 한일 협정이지만은 어쨌든 전쟁 없이 양국 간에 협약을 해서 한국을 식민 지배를 했기 때문에 불법성을 지금까지도 인정하지 않고 있죠.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전쟁으로 일본의 나라가 뺏긴 나라가 아니죠. 중일전쟁, 청일전쟁이 같은 한일전쟁이 있었던 것은 아니죠. 여기서 또 비극이 시작되는데 결국은 여기서 비롯된 문제 때문에 2차 대전 이후에 일본이 패전국이 됨으로 해서 우리 한국은 성전국의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고 그냥 해방을 한 게 아니라 해방을 당한 꼴이 국제법적으로는 되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일 관계 청산 문제가 차라리 2차 대전 당시 승전국이냐 패전국이냐로 해결하면 간단할 수 있는 문제를 우리는 식민 지배국에서 피식민지국, 그러면 성전국 중에서도 영국, 프랑스, 미국도 2차 대전 때까지 나름으로는 식민지를 경영하고 있었죠.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데는 인도 또 동남아 다 유럽의 식민지였죠. 그런데 똑같이 우리 한국과 일본에도 그 기준에 넣으면은 결국 전쟁에 의해서 승전 패전으로 구분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아주 어중간한 위치가 되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또 함부로 불법적인 침략을 한국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배상해 주지 못하는 논리가 그래서도 생깁니다. 한국에 대해서 또 배상을 하게 되면은 동남아, 심지어 태국, 필리핀, 타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파푸아 뉴기니, 팔라우 이렇게까지 일본이 최대의 강력이 넓었을 때는 동남아 전체를 지배를 했죠. 그걸 지금 다시 뒤집어 버릴 때는 한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대만을 포함해서 중국 난징 학살 사건은 지금도 중국에서는 피해자가 30만 명이라고 하죠. 난징 학살 사건. 그런데 중국은 다나카 수상 당시 모택동이 한중 수교 정상화를 할 때 공동 발표문 제5항에 보면은 중국은 일본에 대한 전후 배상을 포기한다는 표현이 명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중국은 일체 일본에 대해서 하지 않고 있죠. 그런데 만약 우리 한국과 일본 사이의 관계에서 불법적인 피해 보상으로서 최소한 1억을 바탕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일본 정부의 딜레마도 또 다른 나라에서 다 들고 일어날 때 왜 한국만 해주고 우리는 안 해주냐 하면은 또 똑같은 딜레마에 빠진다는 것도 우리는 한편으로는 또 그런 면도 있다는 것은 알아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친일파라고 또 손가락질 당할 그것도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 정도 말씀드리고 그럼 쭉 넘어가서 결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이하 강제동원 재판과 관련한 일본의 동향과 우리 정부 대응. 사실 일본 정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2년도 판결과
위안부 소녀상 문제, 또 위안부 협상 파기, 특히 최근에 와서는 우리 진보를 자처하는 좌파에서는 위안부 소녀상 갖고도 부족하여서 위안부 말고 강제동원 노동자상까지 만들려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부산에서는 강제동원 노동자상을 일본 영사관 앞에 세우려고 하다가 또 그게 문제가 돼서 또 시끄러웠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울산에도 만들고. 저는 위안부 상 할 때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위안부 노동자상을 계속 끌어내는 이유는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지금 미국에도 그렇죠. 미국에도 위안부 기린비 유엔부터 이렇게 끌고 나갈 때 제일 핵심은 위안부 기린비에 나와 있는 뉴욕과 뉴저지 주의 그 기린비 비문에 보면은 일본군 위안부의 숫자를 20만 명이라고 적어 놓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조사를 한 결과 지금까지 여가부에서 위안부로 등록된 사람은 240명입니다. 과연 이 팩트의 차이에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하면서 군대 위안부 숫자를 조사를 할 때 우리 극단적인 학자들은 위안부 숫자를 20만 명에서 60만 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해방 당시 국민이 숫자가 2,500만 명인데 그럼 20만 명, 60만 명 숫자가 어떻게 나오냐니까 정말 죄송하지만 이런 계산법을 동원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이 전 중국하고 동남아 지역 필리핀 이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까지 점령했을 때 일본 군인 숫자 일본 군인이 한 달에 한 번쯤은 욕정을 풀어야 되니까 그 숫자 곱하기 얼마 이렇게 해서 위안부 숫자를 낸다고 합니다. 아주 극단적인 표현으로. 그러니까 또 일본 정부에서는 인정할 리가 없죠. 우리는 무조건 숫자가 많은 게 좋은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일본에서는 제일 지금 항의하는 부분이 위안부 숫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 운영할 때는 팩트에 기초로 해서 숫자를 팩트를 가지고 하자 이렇게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20만 명이라는 그 숫자를 전혀 양보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30페이지에 그 부분을 썼고요. 그 다음에 30페이지 한국 정부가 일본에 대한 강경 대응. 이렇게 강경 대응한 부분은 아까 일본의 우파적인 경향은 제가 29페이지 썼는데 읽기는 생략하겠습니다만은 최근에 들어와서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반일 감정의 극대화. 저는 이것도 위험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을 때 한일 관계가 일본 때문에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또 프레임을 씌울 때는 또 벗어나기 힘들 것 같아요. 우리가 경제 성장이 떨어지고 또 외환 위기가 오거나 우리 경제가 안 그래도 포퓰리즘적인 문재인 정권의 재정 경제 정책으로 안 그래도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우는 아이 뺨 때리는 격으로 일본이 이렇게 했으니까 바로 일본 때문에 망했다. 그러면 문재인 정권이 이 기조를 바꾸겠습니까? 이게 제대로 정상화되면 또 핑계댈 게 없겠죠. 저는 문재인 정권은 정상화 자체를 기대하지 않는 걸로 오히려 보인다고 봅니다. 여기 31페이지 한국 국민의 반일 감정과 정치라고 최근에 7월 18일 엊그제 뉴시스 보도를 제가 적었습니다만 이렇게 문재인 정권에서 일본에 대한 강경 대응을 하니까 놀랍게도 국민 여론이 지지도가 올라갑니다. 4% 올랐답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전철에서 다시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오늘 7월 22일자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를 하니까 문재인 정권이 대일 강경 발언을 하고 강경 대응을 하니까 지지도가 더 올랐대요. 드디어 52% 돼서 문재인에 대한 반대 의견보다 오차 범위 내에서 이제 더 올랐다는데 이 여론조사가 있는 이상 문재인 정권이 태도를 과연 바꿀 것인가?
막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해결 방안을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해결 방안으로 일본에서는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을 내세웠습니다. 저는 과감하게 우리가 정권이 바뀐다고 하면은 저는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위안부 협정이 있을 무렵에 최초에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위안부에 관해서 한일 간의 협의를 하라고 판결을 내린 이후에 그때는 우리 정부에서 거꾸로 일본 정부를 향해서 협의를 하자, 중재를 하자고 우리 정부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일본이 지금하고 정반대로 거부를 했습니다. 협의도 안 하고 그냥 무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강제동원 문제에서는 거꾸로 일본에서 제3자 중재를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정부가 정말 자신이 있다면 왜 회피를 합니까? 저는 오히려 제3국 중재를 받아들여서 제3국 중재가 이렇게 해서 판결이 나면은 수긍을 하면 되죠. 우리가 질까봐. 우리가 진다는 건 뭡니까? 일제강제동원은 65년도 협정에서 끝났다. 그러면 우리 여론을 오히려 정리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거꾸로 해봅니다. 또 한 가지 희망은 위안부 문제나 사할린 동포 문제, 원폭 문제는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한일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대외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신감을 바탕으로 제3중재나 양국 간 외교 협의를 주장했기 때문에 저는 이 세 가지 반인도적인 범죄는 제3국 중재나 국제사법재판소 가더라도 이 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대응을 하지 않았죠. 그러면 절충을 해서 우리 이길 거는 이기고 일반적인 강제동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더라도 크게 손해는 없지 않느냐. 저는 오히려 이걸 받아들이는 것도 이거 받아들이자 하면 또 친일파로 또 욕을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자신이 있으면 한번 해보는 거죠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36페이지에 독일의 경우 독일은 패전국이라는 걸 읽으실 때 미리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독일은 1차 대전, 2차 대전의 패전국이죠. 그 다음에 나치를 통한 전체주의 홀로코스트라는 유대인에 대한 대학살극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일본하고 반드시 동일한 선상에서는 둘 수 없습니다만은 독일의 경우를 제가 참고로 낸 이유는 2+2라고 흔히 말하는 만약 우리가 보상이 필요하다면은 보상 또는 배상이 필요하다면은 한국 정부 일본으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이렇게 살게 됐으니까 우리도 도덕적인 우위 관점에서 저는 돈 이야기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실제로 일본에 가서 보면 우리가 일본보다 꿀리게 살 것 없잖아요. 우리 젊은이들 생각처럼. 또 한류가 일본에 퍼진다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자존심을 위해서 이제 돈 이야기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다만 도덕적인 우위를 우리가 가지고 그럴 때는 우리 정부가 또는 청구권 협정 자금 무상 3억, 유상 2억 불 해서 5억 불을 가지고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한전 뭐 여러분 아시잖아요. 외환은행 설립하고 그 국가기관 산업에 썼으니까 정부에서 또 일정한 돈을 부담을 하고 그 위안부 재단처럼 일본 정부도 조금 부담을 하고 이런 식으로 또 일본 기업도 하고 또 우리 포스코나 이런 기업들도 좀 할 수 있으면 해서 그런 식으로 상징적으로라도 정권이 바뀐다면은 저는 해볼 수 있는 길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마지막 독일 사례를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중국의 남경학살 기념관에 적혀 있는 문구를 36페이지에 제가 일부러 한번 따와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남경학살은 짧은 기일 내에 일본 군국주의 총칼에 30만 명 중국 주장입니다. 아직 정확한 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30만 명이 학살당한 그 남경학살 기념관에 Forgivable but unforgettable
용서는 하되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역사를 대하는 자세는 그렇다고 봅니다. 과거를 가지고 지금은 뭐 동학난까지 우리 뒤집어서 다시 파자고 하고 있죠. 과거는 알아서 잊어서는 안 되지만 용서할 수 있는 여유는 우리가 가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뭐 간단하게 한다고 하면서도 많이 시간을 오버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이렇게 모여서 나라 걱정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이 나라가 망하지는 않겠구나 이런 좀 위안이 됩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의 이 반일 역사관의 뿌리를 추적해 올라가 보면 제가 이 발제문에다가도 썼습니다마는 반일 문제는 틀림없이 이 친중 문제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친중과 반일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이런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발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뭐 내용은 다 읽어보시면 뭐 알기 쉽도록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약 30분에 걸쳐서 좀 요약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역사관을 휘어잡고 있는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하나는 E.H. 카라는 사람이 쓴 역사란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신채호가 쓴 역사란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이 두 가지 사관이 현재 우리 문재인 정부를 휘어잡고 한국 사회를 이상한 쪽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E.H. 카 그러면 되게 뭐 좋은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 흉악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역사란 과거 현재와의 대화라는 뜻은 뭐냐면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를 통해서 현재 역사를 우리 입맛대로 뜯어 고쳐서 새로 쓸 수 있다라는 뜻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E.H. 카의 이 역사랑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를 많은 사람들이 학교 강단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 내면에 이런 뜻이 숨어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있어요. 또 이 신채호의 그 역사란 아와비아의 투쟁이다. 이 사람은 그냥 눈만 떴다 하면은 싸워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신채호가 중국에서 항일 운동을 한다고 돌아다니던 그 시대에 미안한 얘기인데 여러분 광복군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몇 명이 광복군 숫자? 보통 300명에서 500명 수준이었고요. 1945년도 가장 많았을 때의 통계가 68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일본군은 몇 명이었느냐? 몇 명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72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광복군이 아무리 의지도 좋고 그 광복에 대한 열의가 뜨거웠다 하더라도 682명 대 720만 이거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했을까요? 이런 거는 이 사람한테는 필요 없는 거예요. 무조건 투쟁을 해야 된다고 외칩니다. 투쟁을 안 하는 놈들은 전부 우리의 적이니까 이놈들은 다 암살해야 돼 라고 주장하는 게 김원봉의 의열단이었습니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역사를 지금 제멋대로 자기 편한 대로 지금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역사를 제멋대로 쓸 수 있고 투쟁을 하는 것만이 옳은 사관이다라는 그 첫 번째 그 문제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 아주 더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근거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한국은 우월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일본은 쪽발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맨날 무슨 문명을 갖다 줬으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뒤진 인간들이다. 이렇게 무시를 합니다.
똑같이 무시를 하는 그런 집단이 있었습니다. 여진족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그야말로 인간 취급도 안 하는 이 오랑캐라고 그렇게 멸시하던 이 여진족 오랑캐가 청나라를 세워가지고 명나라를 무너뜨리고 중국 대륙을 차지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의 이 오배불망 그야말로 막 상국만을 섬기던 이 사람들이 멘붕 상태가 돼가지고 1637년에 병자호란이 일어나서 인조가 저 지금으로 치면은 저 잠실 삼전도에 가가지고 3번 머리를 조아리고 9번 이마를 땅에 찢는 그런 항복을 했습니다. 중국이 우리를 쳐들어온 게 아니고요. 여진족이 우리를 쳐들어온 겁니다. 이거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대를 하고 조공을 받았던 이 여진족 오랑캐들한테 참혹하게 당하고 나니까 이거를 뭔가 극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들고 나온 게 이제 북벌론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조선의 군대가 10,000명이었습니다. 청나라 군대 300만 명이었습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이거를 북벌을 해요? 그러니까 슬그머니 북벌하는 얘기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는 소중화라는 세계로 빠져나가 가지고 이 망해나 자빠진 명나라한테 몰래 가서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청나라는 여진족 오랑캐니까 저것들은 멸시를 합니다. 이러한 시대착오적이고 정신착란적인 이런 대보단에서의 제사를 언제까지 지냈느냐? 1894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일본군이 서울을 점령을 하거든요. 일본군이 서울을 점령을 한 다음에 야, 니네 이제 이거 그만해. 그래가지고 그때 명나라 황제들한테 제사를 지내는 대보단 제사를 없앴습니다. 무려 그냥 횟수로 치면 한 200년 넘게 망한 명나라 황제들한테 제사를 지내는 이 대보단 제사를 200년 이상 지내왔다는 뜻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빠져든 이 소위 말하는 소중화라는 세계관이 뭐냐? 예. 이런 뜻입니다. 중원이 오랑캐 만주족에게 더럽혀진 현실에서 중화 문물을 간직한 나라는 조선밖에 없다. 중화 문명의 적통이자 계승자는 만주족 오랑캐가 세운 청나라가 아니라 조선이다. 따라서 이 세상 유일의 문명국이요 중화국은 조선이다. 따라서 조선은 소중화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중화 문명, 이건 명나라를 얘기하는 거고, 청나라는 오랑캐라고 멸시를 합니다. 그래서 청으로부터 들어올 수 있었던 이 근대화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거부를 하고 배척을 했습니다. 1894년에 일본이 청나라를 물리치고 청일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자기네들이 그렇게 적대를 하던 나라가 청나라에서 일본으로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그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반일 감정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청나라는 망해가지고 조선에서 쫓겨났으니까 힘을 못 쓰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상국으로 모신 게 하필이면 러시아를 또 상국으로 모셨습니다. 그 당시에 영국하고 러시아가 세계의 패권을 놓고 지구촌 곳곳에서 아주 패권 쟁패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국은 러시아가 바다로 내려오는 길목을 처음 가서 틀어막았습니다. 저 흑해에 있는 그쪽으로 나오려고 하니까 거기를 틀어막아가지고 크림 전쟁을 일으켰고,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으로 내려오려고 하니까 거기서 또 전쟁을 일으켜서 못 내려오게 막았습니다. 바로 이 러시아가 조선으로 밀고 내려오려고 하니까 영국에 가서 틀어막아야 되는데, 영국이 가만히 보니까
아, 이거 뭐 이 지구상에서 너무 먼 나라에다가 그 군대를 보내가지고 싸우기도 피곤하고, 또 영국은 해군국이고 러시아는 육군국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싸우려고 하니까 돈도 많이 들고 피곤하고 그러니까 그 역할을 일본에게 맡겼습니다. 자, 그 당시에 시베리아 횡단철도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러시아가 이제 유럽 쪽에 있는 이 군대를 이 영국의 방해를 받지 않고 아시아 쪽으로 막 실어나르는 상황이 되니까 일본은 잘못하다가 이거 러시아한테 나라가 망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영국하고 일본이 그 영일 동맹을 맺습니다. 1902년에 그 영일 동맹을 맺는 그 내용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 있느냐? 일본 너희들 러시아하고 싸워서 그 이겨라. 우리가 정보도 대주고 돈도 대주고 모든 것을 다 대주겠다. 그리고 러시아하고 싸워서 너희들이 러시아 세력을 한반도에서 몰아낸 다음에 한반도를 너희들이 차지해라. 이런 조항이 영일 동맹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러일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러시아를 축출한 다음에 일본이 들어오니까 그 조선의 지도부들은 청나라에 그렇게 적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요 적대적 타자를 일본으로 치환을 시켜서 반일 감정이 이때서부터 아주 굉장히 심하게 폭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좌익 진영들은 역사를 어떤 식으로 그 정리하고 있냐면 이게 소리. 자기네들의 역사적 정통성은 임진왜란 때 의병들의 봉기에서 시작을 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의병 봉기가 1894년에 동학농민 봉기로 이어졌고 그것이 3.1운동으로 이어졌고 일제시대에 만주에서 항일 무장투쟁으로 또 이어졌고 그리고 그것이 4.19로 이어지고 5.18로 이어져서 그 5.18 정신이 광화문에 있는 촛불 그 혁명으로 이어져 가지고 자기네들이 집권을 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 사관을 딱 꿰뚫어서 지배하는 것은 투쟁사관입니다. 그 투쟁사관의 핵심 키워드는 항일 무장투쟁이고요. 그 항일 무장투쟁을 상징하는 것이 신채호, 아까 말씀드린 신채호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한놈 정신이라는 한놈. 이 한놈이라는 건 뭐냐? 나라를 잃은 한국인 모두가 하나의 몸뚱이가 되어서 일제와 투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한놈 정신입니다. 그래가지고 신채호가 쓴 글을 보면 을지문덕이나 강감찬 등 민족영웅의 유해에 따라서 그냥 무조건 싸우는 겁니다. 뭐 친구도 스승도 없어요. 이 투쟁에 대해서 이탈하면 다 베어버려 죽여버릴 원수고요. 또 자기의 같은 한 몸이라고 해도 왼쪽 팔이 배반하면 즉각 오른팔이 왼팔을 잘라서 잘라내는 이런 것을 한놈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신채호의 그 극단적인 투쟁 정신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 국군의 뿌리다라고 주장을 한 그 김원봉이가 의열단을 만드는 사람인데, 그 의열단을 만들어 놓고 그 의열단 선언을 누구한테 부탁을 했냐면 신채호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채호가 의열단 선언이라는 것을 썼는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강도 일본과 타협하려는 자, 강도 정치하에서 기생하려는 주의를 가진 자는 다 우리의 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의열단 선언의 맨 마지막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영이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 무기다. 우리는 민중 속에가 민중과 손을 잡고
부절하는 폭력, 암살, 파괴, 폭동으로서 강도 일본의 통치를 타도하고 우리 생활에 불합리한 일체 제도를 개조하여 인류로서 인류를 압박치 못하며 사회로서 사회를 박삭지 못하는 이상적인 조선을 건설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바로 이 신채호나 의열단원들이 만주에서 뭐 암살, 뭐 폭력 이런 것을 행사하고 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은 국제연맹에다가 위임 통치 청원이라는 것을 그 편지를 썼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한반도를 중립적인 상업 지역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세계 모든 나라하고 개방하고 통상할 수 있는 나라를 국제연맹이 만들어 달라. 그러자면은 자연히 일본의 통치로부터 조선을 분리를 해내야 되니까 우리는 독립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바로 이게 위임 통치 청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이승만 대통령의 외교 독립론이었고요. 그런데 이런 외교 독립 이런 거는 신채호나 김원봉이 보기에 다 이거 때려 죽일 놈들의 그 소위 말하는 투항 정신이랍니다. 그래서 김원봉의 의열단이 이승만이 그 당시 상해에서 대통령으로 재임하고 있을 때 위임 통치 청원 문제가 제기가 됐을 때 이승만을 암살하기 위해서 의열단원을 상해에다가 보냈습니다. 이승만이 그걸 알고 상해에서 나와가지고 필리핀을 거쳐서 다시 하와이로 돌아갑니다. 그 당시에 신채호는 이 이승만의 위임 통치 청원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는데 이승만은 있지도 않은 나라를 팔아먹은 나쁜 놈이다. 이놈은 죽여야 된다. 이 사람은 위임 통치 청원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적 능력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정말 웃기게도 바로 이처럼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항일 무장투쟁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중국 정권이나 중국 국민당 정부나 모택동 정부의 그 의지에서 그들의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활동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 유인석이라는 사람이 의병을 일으켜서 의병 활동을 하다가 블라디보스토크로 망명을 했습니다. 유인석이가 1911년에 중국에서 신해혁명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야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았다. 이제 한족이 만주족을 몰아내고 중화의 적통을 회복하면 소중화인 조선의 독립이 저절로 해결될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손문이 공화정을 실시하고 공자학교를 폐쇄하고 그러니까 야 이게 내가 생각하는 세상이 아니네. 그래가지고 절망낙담해가지고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 국무총리를 지냈던 외무총장 신규식은 광동정부, 광동에서 순원이 그 주석이었는데 이 사람의 그 승인을 얻기 위해서 손문을 예방하는 자리에서 과거에 그 조선의 사신이 명나라 황제들을 그 아련을 할 때 했던 6차례에 걸친 아주 최고 예우의 경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신문이 드디어 조선에서 또 와가지고 우리한테 사대를 하는구나. 저 손문을 황제로 생각을 하는구나.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이게 알려지는 바람에 임시정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신규씨가 하도 욕을 많이 얻어먹어가지고 분해가지고 굶어 죽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으로 망명한 이 독립운동 세력은 이 조선 성리학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소중화 세계에서 한 발도 못 벗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중국에서 활동했던 거의 모든 독립운동가들은 중국 국적을 취득하고 국민당 아니면 공산당으로부터 도움을 받아가지고 운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광복군 그러면은 대단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불편한 역사에 의하면은 광복군은 중국 장개석 정부로부터 활동비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광복군의 통수권, 작전 지휘권을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광복군의 작전 지휘는 전부 중국군이 했습니다. 이런 광복군을 국군의 뿌리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뭘 어쩌자는 겁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조선 김원봉이가 만든 조선의용대 이거는 중국 국민당 군대 산하에 편제돼 있던 이런 부대였습니다. 이 부대도 중국 국민당 정부로부터 활동비와 월급을 받고 중국 국민당 산하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 중국 공산당의 공작에 넘어가지고 거의 대다수의 대원들이 탈출해가지고 모택동 군대로 투항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모택동 군대에 가서 싸웁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뒤를 캐보면 전부 중국 공산당 아니면 중국 국민당 정부의 그야말로 품에 안겨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우리 국사학계에서는 단 한마디도 얘기도 안 하고 가르쳐 주지도 않고 입도 뻥끗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옛날에 그 청나라에다가 아주 그냥 그 멸시라고 하대를 하고 적대를 하던 그 의식이 일본한테 이게 투영이 돼가지고 지금 오늘날 이 모양 이 꼴에 이런 이상한 그 역사관이 횡행하고 있고요.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항일운동 그리고 무장투쟁 이런 거를 그 끝끝내 우기는 그 마지막 종착역은 제가 보기에는 북한에 수령이 된 이 김일성이를 독립운동의 영웅으로 만드는 그 과정이 돼야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김원봉 의열단처럼 의열단 활동은 김원봉이는 소련의 코민테른의 자금을 받아가지고 활동을 했고요. 조선의용대는 중국 국민당 자금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했고 또 이 사람은 다른 부대원들은 전부 공산당 산하로 도망을 갔는데 김원봉이도 같이 도망가려고 그랬더니 중국 공산당에서 야 너는 오면 안 돼 하고 김원봉이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김원봉이는 그냥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암살하고 테러하고 그냥 파괴하고 이런 짓만 한 사람이었으니까 중국 공산당에 보기에도 이거 정말 부담되는 인간이거든요. 그 너는 오지 마. 그래가지고 왕따를 시키고 그냥 거기에 남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그 욕을 했던 김구하고 손을 잡아요. 그래서 광복군 부사령관이 됩니다. 광복군 부사령관이 되고 나서도 광복군 총사령관이 이청천인데 이청천의 지휘를 안 받고 제멋대로 막 활동을 하니까 광복군에서도 왕따를 당하고 그래서 결국은 월북을 한 이런 사람을 지금 독립유공자를 만들려고 지금 눈이 벌게 가지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독립유공자가 되는 순간 그 다음에 야 지금 우리 김일성 위대하신 장군님도 보천보 전투 이런 거 화끈하게 했는데 이 사람도 독립유공자로 만들어야지. 결국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그냥 소멸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6.25 남침도 절대로 그 김일성과 스탈린 모택동의 남침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냥 국내적 갈등이 심화된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친일 세력을 이토록 증오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과거에 지금 이 사람들이 그 친일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해방 공간에서 공산 세력을 파괴하고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는데 지대한 공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좌파나 좌편향 세력들이 집요하게 친일파를 공격하는 이유는 식민지 시대에 그들의 행위를 증오하는 게 아니고 해방 후에 대한민국이 건립되는 과정에서 바로 이 공산당들을 때려잡는 그 지대한 공헌을 한 것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는 것입니다. 바로 이 친일 문제가 들고 나오면 바로 북한이 여기에 가세를 해서 북한이 열심히 도와줍니다. 그래서 지금 자연스럽게 반일은 친중으로 연결이 되고 친중은 친북으로 연결이 돼서 아주 흥미진진한 그 대결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만주에서 항일 무장 독립투쟁은 누구도 그 범접할 수 없는 이런 신화가 돼버렸습니다.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근거 없는 일본에 대한 이 우월의식, 이게 그 뿌리고, 이 뿌리는 어제 오늘, 그러니까 뭐 일본이 그 한국을 뭐 강제 병탈한 1910년에 생겨난 게 아니고요. 이 뿌리가 너무나도 오래 깊다. 그래서 이게 그냥 뭐 이런 뭐 몇 번에 뭐 이런 세미나 가지고 이게 극복이 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좀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영훈 선생님하고 참 고민하다가 이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얼마 전에 펴냈는데, 이 반일 종족주의 책을 보시면 우리가 지금 일본을 공격하고 또 뭐 위안부 문제라든지 뭐 강제징용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큰 허상이 만들어져 있는지를 좀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놓은 책이니까 이런 책을 좀 한번 읽어보시고 지적인 이런 그 무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이런 반일 선동에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미 뭐 법적인 관점에서 우리 박인환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 김용상 께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전문적인 그런 내용으로 제가 말씀드릴 건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지금 우리 한일 갈등을 제가 그냥 헌법을 하는 학자 입장에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추가로 이런 의견도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일 관계는 아마 영원히 풀기는 어려울 겁니다, 사실은.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 일본 가가지고 일본 학술대회에서 제가 일본을 전범국가라고 떠들었더니 일본 학계에서 초청을 지금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전범국가는 거 뭐 분명한 거죠. 사실은 전 독일에서 10년 있었습니다만 독일 사람들은 자신들을 전범국가의 국민이라고 얘기는 합니다. 지식인들이. 그리고 옆 동네 사는 프랑스인들은 독일이라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치를 떱니다. 그런데 제가 있는 동안에 독일과 프랑스는 군사협정을 맺고 공동 부대를 국경선에다 발주해가지고 같이 미사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제사회입니다. 이게 영원한 적도 없고요, 영원한 우방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를 일본을 이웃나라라고 해가지고 마치 우리 역사 속의 하나의 편린처럼 생각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국제관계에 있는 우리와 다른 국가에 있습니다. 일본의 과거에 대장성 관리가 그러더라고요. 일본 왕은 한국 사람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기분 나쁘다고 자기들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권을 안 준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답니다. 근데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지나간 역사에 있는 내용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보시지만 뭐 우리가 임진왜란을 통해 가지고 일본한테 7년 동안 유린을 당하면서 사실 많은 문물을 빼앗기고 또 많은 그 당시에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국제법적으로 보면 조선은 독립국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선의 왕이 등극을 하면 명나라에다가 사신을 보내가지고 인정을 받지 못하면 왕으로서 역할을 못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국의 속국을 자처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국가라고 하기도 창피한 거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 땅에서 우리가 후손으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한일 관계를 좀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한데 그 한일 관계를 굉장히 어떤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해결 못하고 살면 누가 불리하냐, 누가 손해를 보느냐. 좀 더 실질적으로, 실리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누가 손해 보겠습니까? 우리가 손해나지. 잘 아시네요. 결국 우리가 손해 보는 겁니다. 제가 독일에 있을 때 1978년도 독일이 그 동독이 구소련이 동독에다가 핵탄두를 설치하니까 독일 서독도 대응하는 핵탄두를 설치해야 돼요. 둘이 쏘면 둘 다 망하니까 쏘진 않겠지만 그래도 상징적으로 핵탄두를 도입을 해야 되는데 퍼싱2 미사일을 도입을 했는데 환경단체들 그리고 일부 국민들은 독일 연방헌법재판도 소송을 청구합니다. 이거 독일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고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핵무기가 우리 독일에 배치되는 것은 국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다. 근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이런 말을 합니다. 개개인의 국민들의 이익에 피해가 갈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국민 주권국가에서 전체 국민의 이익을 고려한다면은 퍼싱2 미사일을 들여와서 설치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맞는다고 패소 판결을 내립니다. 자, 우리나라 대법원하고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는 그런 판결입니다. 그죠? 아까 우리 박인환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국익이라는 건 오늘 국익이라는 건 국가나 정부의 이익이 아니라 전체 국민의 이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국민 주권 국가잖아요. 국민이 주인이잖아요. 국가에. 그죠? 주인이 아니라 구성원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인 행사만 하는 게 아니라 의무도 이행을 해야 됩니다. 국가에 대해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한일 관계를 보고 좀 더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제가 뭐 이것저것 적어놨습니다만은 그 내용의 상당 부분은 우리 뭐 박인환 교수님이 이미 발제 때 말씀을 하신 거라서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요. 이것 때문에 1965년 한일 기본 조약을 좀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당시 한일 기본 조약은 이제 국교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국과 일본이 맺은 조약인데요. 조약이 뭡니까? 한 국가가 주장한다고 해서 성립되는 게 아닙니다. 양 국가가 합의를 도출해서 만들어지는 게 조약이거든요. 우리가 한일어업협정 같은 경우 아무리 우리가 그걸 우리에게 불리하다 해서 파기하려고 해도 국제법적으로 파기해봤자 우리만 피해를 입습니다. 조약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조약이 물론 과거에 불평등한 조약처럼 한 국가가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상실하면서 맺어진 조약 같은 경우는 오늘날 그 조약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1965년 한일 기본 조약에 보면은 1900년대 식민지 시절 그리고 식민지 시절 이전에 일본과 맺었던 모든 조약은 1965년 조약을 통해 가지고 무효화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국제법적으로는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식민지화 시킨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 뭐 식민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식민지를 원해서 한 건 아니죠. 그죠? 우리가 물론 일본에 협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일본한테 우리가 침략을 당한 건 사실이에요. 그건 뭐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식민지를 경영하면서 그들이 오늘날까지도 식민지에 기본적으로 원죄를 가지고 식민지였던 국가들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독일의 사례를 가지고 일본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사실은 뭐 식민지를 당한 것에는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당한 것이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우리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제사회에서의 질서라는 것은 힘의 논리만 적용되는 것이지 어떤 다른 논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 어떤 무력의 논리를 갖다가 가능하면 줄이기 위해서 국제연합이라는 기구를 만들었지만 잘 보시겠지만 국제연합도 강대국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죠.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일본하고 관계에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려면 우리가 일본보다 국력을 강하게 하는 수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아니 뭐 불가능하다는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현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일본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헌법에 보면 국위 우선의 원칙을 규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 아닙니까? 국회의원들은 무엇보다도 국익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자신들의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걸 국익이 우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대일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국익을 우선해서 판단해야 되는 거죠. 뭐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 가려서는 안 됩니다. 모든 국가 권력이라는 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니까요. 그렇다고 우리가 정의라든지 자유라든지 것을 포기하고 결정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찌됐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맺었던 한일 기본 조약도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맺은 조약입니다. 그것을 이제 와서 부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탈퇴하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보면은 사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사실 국제법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그냥 감정적으로 일본에 대응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친일 반일이라는 용어 자체도 웃긴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했을 때 그리고 그 이전에 조선이 있었을 때 그 국가에 속한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뿐이지 친일 반일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어떻게 재단하기가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또 강압적으로 그런 환경 속에 있으면은 아마 대다수의 국민들은 외형적으로는 친이 될 수밖에 없는 속입니다. 자기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다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일본 같은 경우에도 혐한이나 뭐 반한파들도 있겠습니다만 또 친한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 똑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런 어떤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는 좀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한 거예요. 사실은 법이라는 것은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수단이며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 법학하는 사람들이 좀 차갑게 보이고 굉장히 좀 냉정하게 보이는 것은 그런 어떤 사고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인데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일본한테 접근해가지고 결국 얻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피해와 손해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되고요. 또 일본하고 관계에 있어서 그동안 우리가 일본하고 맺었던 각종의 협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 파기한다고 해서 파기되는 게 아닙니다. 국제사회에서는 한 양국 간에 맺어진 협정이나 조약이나 합의는 한 국가가 파기한다고 해서 그 효력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국제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부인하면 결국 부인한 국가, 파기한 국가, 협정을 깨트린 국가가 피해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에 등 돌릴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립무원하는 그런 사회로 간다면, 그런 국가로 간다면 오늘날 21세기에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일 관계에 접근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일본과는 역사적으로 참 그렇게 좋은 관계로 맺어진 양국이 아니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 갈등을 우리의 이익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려면 좀 더 우리가 다양한 채널을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국제법적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얼마든지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한일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수 있습니다. 일본도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국제법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국제 정치적으로 자신들의 불리한 것에 대해서는 결국은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 외교적으로나 또는 어떻게 보면은 뭐 구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정치인들의 그런 어떤 역량이나 이런 걸 비춰봤을 때 굉장히 우리가 일본보다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가 그 한일 관계에 있어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굉장히 그 위험한 신호들을 전 많이 들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대로 가면 우리 경제는 결국은 나라고 빠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이라도 국민이나 정부가 좀 더 이성적으로 뭔가 합리적인 사고를 구축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1965년에 있었던 한일 기본조약도 새롭게 국제법적인 시각에서 해석을 해서 우리가 그 조약의 규정들이 그동안 잘 준수되고 실현됐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 회담의 그 기록을 보면은 개인 청구권에 대한 것은 우리 국가가 해결하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개인 청구권을 지금 와서 주장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스스로가 다 만들어 놓은 상황을 지금 와서 애써 부정하게 되면 국제사회에서 일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결국 모든 어떤 관계는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만큼 쌓아 올렸는데 이제 와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흔들리게 되면 경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되고요. 반일감정이라는 표현도 가능하면 쓰지 말아야 하는데 언론이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거의 언론을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발제문 보니까 아무래도 반일감정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거 사실은 크게 우려할 만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젊은 세대들은 저희들하고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국제사회를 보고 있기 때문에 다만 그런 어떤 선동적인 표현들이 자꾸 그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를 관통하게 되면 그것이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우리가 오히려 불리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한일 관계는 이제는 좀 냉정하게 이성을 가지고 국제법적 시각에서 오히려 제3자적 시각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그리고 이제는 주도적으로 우리가 일본을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에 끌어내가지고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인교입니다. 7월 1일 이전에는 저희 같은 통상 분야 전문가들이 미중 통상 마찰이 또 무역 전쟁이 이렇게 지속되면은 우리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걸 가지고 고민을 엄청 했었는데 하루 사이에 미중 무역 전쟁은 거의 뭐 수면 밑으로 가라앉고 일본발 수출 규제가 이게 정말로 중요한 이제 해난으로 등장이 됐습니다. 6월 말에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의가 끝나고 정상들이 각자 국가로 귀국을 하고 나자마자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를 했고요. 더더군다나 신뢰와 안보를 이유로 해가지고 그동안에 한국에 대해서는 수출 심사 절차상에 특별 우대를 해줬는데 일반 심사 체계로 바꾸겠다라고 했습니다. 사전에 아무런 통보도 없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한 걸로 봐서는 상당히 감정이 실려 있다. 또 G20 정상회의에서 일본은
세계 자유무역의 기수가 될 걸로 주장을 했었고요. 또 우리와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가트, 지금은 WTO의 다자통상 체제하의 무역 질서를 잘 활용을 해서 세계 3위 국가로 발전한 일본이 그런 무역 조치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뭐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고, 일본 내에서도 비판이 나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이 왜 이렇게 했을까? 일본의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 이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앞에서도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말은 경제 문제를 걱정하는 것 같은데 대응은 다 보면은 어떤 그 정치 공학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는 게 너무나 많아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제가 그 토론할 내용을 52페이지, 53페이지에 적어놨는데요. 기본적으로 일본은 한국 산업 황폐화를 타겟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발표된 시점이 참의원 선거를 딱 앞두고 발표를 함으로써 뭐 일각에서는 참의원 선거 지나고 나면 나아질 거라고 그랬지만 절대 나아질 리가 없습니다. 일본은 꽤 오랫동안 한국 산업에 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물론 대법원 판결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은 한 5, 6년 전부터서 한일 관계가 아주 악화되어 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악화 수준이 더 높아졌고요. 자, 거기에다가 이제 아베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중국 견제 정책을 상당히 연구를 했을 걸로 봅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때리게 하고 화웨이 무역 제재하는 거나 일본이 하고 있는 지금 무역 제재 구상이나 유사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 이제 미국하고 일본 간의 무역 체제 상의 이제 다른 점을 좀 아셔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없던 관세도 만들어서 그것도 뭐 25%를 그냥 추가로 갖다 붙여버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미국은 기존에 갖고 있던 소위 그 일방적인 무역 제재 규정들을 WTO가 출범해도 바꾼 게 없습니다. 그건 미국이기 때문에 유지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 나라들은 일본, 우리나라 마찬가지입니다. WTO 출범하면서 WTO의 정신과 배치될 수 있는 무역 규정들은 다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을 때리려고 그래도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중국 때리듯이, 물론 우리나라도 때린 것도 많습니다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도가 현재 WTO 체제 내에서는 없습니다. 이걸 이제 일본 당국이, 일본 정부가 고민해서 만든 게 바로 기술의 무기화가 되겠습니다. 한국 때리기를 해야 되는데 쭉 봤더니만 한국 산업에 결정적으로 들어가는 소재가 일본산이 아니면 안 되는 것들이 상당히 있단 말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논리적인 또 WTO 체제상에서 소위 면피를 위해서 안보 조항을 거론을 합니다. WTO 내에 이제 가트라는 이제 협정이 있는데 거기 21조에 보면은 안보를 이유로 해서 WTO 전 어떤 회원국이든 간에 무역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한 단계 더 나가서
무역 제한 조치를 안보 위협 있다 했을 때는 많은 뭐 이럴 때 뭐 규정들이 보면은 어떤 조치를 취할 때는 그 정명을 조치를 취하는 국가가 증거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안보를 이유로 해서 할 때는 그거를 묻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재를 발동하는 국가가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 그러면은 그걸로서 그냥 모든 게 다 면피가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게 다른 나라들 같으면은 별로 문제가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백색 국가라 해가지고 특별 우대를 해주는 국가가 일본이 해주는 나라가 27개 나라가 있는데요. 동아시아에서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중국, 대만 다 일반 심사입니다. 나머지 국가들, 유럽 국가들하고 미국입니다. 호주, 뉴질랜드하고 다 서구권 코카시안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산업 구조 자체가 하여튼 일본산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 일본은 한국 산업을 언제든지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무역 보복을 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를 구축하는데 1개월 프로젝트를 시작을 한 거예요. 7월 1일부터 24일까지 의견 수렴하고 8월 초에는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빼버리는 걸로 1개월입니다. 그럼 빼고 나면 어떻게 되냐? 지금 세계 품목 가지고 수출 규제하겠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 뭐 흔들릴 정도인데 백색 국가에서 빼면은 한 1000개 품목입니다. 1000개 품목이면은 우리나라 제조업 중에서 가공식품하고 목재업 빼놓고는 다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중국, 미국이, 일본이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우리나라에 수출을 하고 있는 한 500억 달러 되는 거를 일시에 다 수출 금지하냐?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그냥 결정적인 거 하나, 두 개 정도만 수출 제한하면은 해당 산업이 흔들릴 수밖에 없단 말이죠. 지금 세계 품목, 뭐 폴리, 뭐 이미드, 뭐 하사코, 불화수소 샀고 뭐 세 가지 품목인데 그거 가지고 지금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수입하는 액수가 한 4억 얼마쯤 됩니다. 4억 달러. 그런데 그와 직접 관련되는 수출액이 얼마냐면 1000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일본 입장에서는 4억 달러치 수출 중지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불화수소, 뭐 국내에서 하도 얘기가 많이 됐는데 불화수소 하나만 수출 금지해도 효과는 똑같습니다. 왜? 어차피 공정이 안 돌아가니까. 그럼 불화수소 수출액이 얼마냐? 한국으로 수출하는 게 한 6천만 달러쯤 됩니다. 0.6억 달러. 0.6억 달러 수출 허가 안 해주면은 한국 1000억 달러가 날아갑니다. 그러니 피해는 그거를 뭐 일본이 피해를 많이 볼 거다. 어떤 계산에서 그렇게 나오는지 일본이 바보입니까? 일본이 자기들이 그렇게 뭐 한국보다 물론 한국에 대한 무역 수출 흑자도 기록하고 더 많이 수출하고 있지만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전략적으로 할 거다. 그리고 초기에는 별로 안 움직일 겁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해도 문제될 게 하나도 없고 장기적으로 압력을 넣게 되는 구상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그런 전반적인 거를 보고 일본이 지금 현재는 일본한테 8월 초에 백색 국가 조정하는 거 한국 빼지 말라라고 하면은 아베 수상이 듣겠습니까? 절대로 뭐 그거는 뭐 여러 정황상 들어줄 수 없는 거고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일본한테 제안할 수 있는 거는 백색 국가 리스트를 조정하는 가기를
그러니까 우리 치면은 이제 국무회의죠. 그 국무회의를 통과해야지 최종적 결정이 됩니다. 그거만큼을 좀 연기를 해라. 그거는 그걸 한 6개월 좀 연기를 하고 그 대신에 우리도 일본한테 명분을 줘야죠. 일본이 지금 어쨌든 뭐 대법원 판결 가지고 논의를 하자고 그러는데 뭐 그걸 중재가 될 수 있고 어떤 행태든 명분을 만들어내기 위한 국내적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논의는 제가 가문에서 그런지 모릅니다만은 보이지 않고 뭐 그저 뭐 어병 독립 뭐 죽창 뭐 이런 소리만 들리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을 별로 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제 8월 초에 일본이 한국 산업을 상시적으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무역 보복을 위한 법령 개편을 완료를 하게 되면은 제가 이제 쭉 밑에 적어놨습니다. 53페이지 보시면은 자 기본적으로 이제는 우리 기업들의 생산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많은 부품들을 일본에서 적기에 갖고 오고 또 확실하게 들어오는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재고를 최소화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이제 재고 부담이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매 끈끈이 이제는 수입할 때마다 일본 당국에다가 그 제품을 수입을 해서 우리 국내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서 해외로 어떻게 수출하거나 국내에서 어떻게 쓰고 하는 유통 소위 엔드 유저에 해당되는 것까지 다 정보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수출 통관할 때 들어가는 서류는 아주 간단합니다. 금액이라든가 HS 코드의 숫자 정도 적고 뭐 수입자 수출자 적고 그러면 땡인데 지금은 몇 페이지에 거쳐서 설명을 쭉 적어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일본 입장에서는 시비를 걸 수 있는 기회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품목 하나 때려야 되겠다 맘먹으면은 그 시비 걸어가지고 서류 반려시키고 다시 보완해 와라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5개월, 6개월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들이 수출품에 대한 납기를 맞추기가 이제는 점점 힘들어질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바이어들이 가만히 안 있겠죠. 바이어들이 경쟁사로 이탈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물론 당연히 서류 작성 등의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 여러 가지 뭐 비용이 더 추가로 될 거고 거기에다가 이제는 일본은 이렇게 되면은 일본 당국은 단순히 뭐 소재나 이런 설비 판매뿐만 아니라 소위 그 여러 가지 뭐 인적 교류라든가 또 그 기술 협력 등에 대해서도 브레이크를 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기술 발전에도 문제가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 이유는 뭐 우리 국내에서 규제가 말로만 무늬만 규제 완화지 규제 완화가 안 되는 데 비해서 뭐 다른 경쟁국들은 규제 완화가 상당히 잘 되고 있고요. 더더구나 신산업에 대한 규제는 우리 국내에서 거의 뭐 안 되고 규제 완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소위 백색 국가로 공장을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 백색 국가로 가면은 이런 문제를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필요한 거 다 수입하는데 문제가 없고. 자, 이렇게 되고 더더군다나 이제 외국 기업들도 한국에서 빠져나가거나 국내 투자하는 게 대폭 줄어들 겁니다. 이미 뭐 금년에 많이 줄어들었고요. 이게 바로 이제 1985년도 플라자 합의 이후에 일본이 앵고가 되고 하면서 소위 잃어버린 20년, 뭐 정확하게는 30년까지 갔죠. 계속 마이너스 성장했던 이제 그런 게 우리나라한테도 닥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본은 아마 이런 것까지 계산을 하고 우리한테 그 무역 규제 조치를 발표를 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어쨌든 이 문제는
정치 외교적 탄으로 불거졌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도 뭐 미국, 일본에 대해서 뭐 대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일본이 응하지 않는다고들 얘기를 하고 일본도 마찬가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양쪽 다 지금 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한 달이라는 시간이 이미 다 지나고 이제는 뭐 8일, 9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식으로 시간을 한 주일 보내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서는 제가 우려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일본이 상시적으로 한국 때릴 수 있는 기술 무기화를 완료를 하고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우리 산업의 황폐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이제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산업 생태계나 우리 산업의 국제적 위상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악화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이런 거를 정책 당국이나 또 집권 여당에서 좀 아셔야 되는데 뭐 지금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게 너무나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이 정도로 제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인교 교수님께서 잘 정리를 하고 우리가 받을 피해나 이런 것들은 저도 다 전적으로 지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크게 드릴 말씀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뭐 겁이 많은 강아지 보면 무지하게 짖어요, 그죠? 근데 진짜 힘세고 그런 강아지 보면 가만히 있다 확 물어버리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너무 겁을 먹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 진짜 많아요. 이게 그런데 거기에 무슨 대책을 갖고 있으면 그나마 이해를 하고 있는데 무슨 대책도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아까 정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화이트 국가에서 이제 제외가 되면 한 115개 이렇게 이제 품목이 이제 규제 대상이 되는데 일일이 한번 다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품목마다 얼마나 일본에 의존을 하고 있고 그게 정말 필수 소재인지 그다음에 대체선이 있는지 이런 거를 따져 봐야지만 이제 거기 뭐 일본이 무슨 공격을 할지를 아는데 지금 그런 준비도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예요. 뭘 공격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무슨 싸우자고 하면서 하는 얘기들은 뭘 갖고 싸워야 되는지도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그 품목을 이렇게 이제 들여다보는데 너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저희들도 지금 많은 인력을 투입을 해서 지금 하고는 있지만 아직 발견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하기에 정말 죽창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그 중에. 그래서 그거 들고 가서 한번 싸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죽창도 없는 지금 그런 실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순신 말씀을 하시고 서의를 들먹이고 하는 걸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그 와신 상담을 했습니까? 힘이 없을 때 거북선을 만들고 나가서 싸우지 않는다고 그냥 그 비난을 받고 나중에는 감옥까지 투옥까지 되시고 이렇게까지 만들면서도 한 이유가 내가 원하는 데서 원하는 지점에서 싸우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이긴 거 아닙니까? 지금 뭘 갖고 싸우는지를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이제 이순신이 아니고 원균의 이제 7절, 그러니까 무모하게 용기만 있는 거죠. 이제 권율한테 그 곤장을 맞고 화가 나니까 가서 싸우다가 사실 그때 진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포거리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원거리 전투를 해야 되는데 접근전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200척을 다 함몰시킨 이런 황당한 짓을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상당히 지금 들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 아까 말씀했듯이 우리나라 이제 주력 업종, 그다음에 그 대표 기업들의 어디가 약점인지를 지금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격을 할 것 같은데 보면 지금
그 뭐 원료나 이제 소재, 부품 이건 이제 규제하는 거. 그럼 3개만 했는데도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115개까지 이제 1115개까지 이제 확장이 되면 상당히 이걸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지 참 걱정이 되는 순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적 교류나 이제 무비자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까지도 이제 일본에서 이제 못 오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술들이 이런 이제 국가 안보와 관련이 됐다면 어떤 이제 이런 인적 교류나 뭐 학자들의 그 세미나나 이런 것들도 다 중단이 될 거로 생각이 되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정부에서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일본이 더 피해를 본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한 540억, 일본이 우리나라에 한 540억 달러 정도 수출을 하고 우리가 이제 한 20억 달러 정도 이렇게 수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한테는 더 수출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서로가 전쟁을 하면 이제 그 일본이 더 피해를 볼 거다. 이렇게 이제 그것 때문에 자꾸 일본이 더 손해를 보니까 이게 뭐 두려워하지 말라, 쫄지 말라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내부적으로 보면 그 얘기가 안 되는 게 우리나라는 전부 아까 앞에서 말씀을 했지만 전부 부품 소재예요. 산업재 위주로 하고 우리 같은 경우에 수출을 하는 게 이제 대부분이 1, 2가 석유하고 석유 제품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석유하고 석유 제품은 중국이나 동남아 이런다고 뭐 가격 덤핑으로 팔다시피 하는 이런 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거기 못 팔면 우리가 손해지 일본이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이런 제품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부품 그러니까 항목으로 들어가면 전부 우리가 손해 보는 항목들뿐이 없더라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CPTPP라는 게 있는데 일본 주도로 이제 거기서 미국이 빠져갖고 이제 일본 주도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우리가 거기 개입을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를 하겠다고 지금 계속 우리가 거기 처음부터 안 했으니까 참여를 하려면 일본의 허락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게 분쟁이 좀 격화되면 분명히 이제 우리가 거기 참여를 못하게 될 결과가 커요.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를 못한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수출이나 수입선 다변화에도 상당히 열악한 이치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동남아 국가고 우리나라 이제 가치 사슬이 대부분이 동남아랑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갖고 여기 가입 못하는 것도 상당히 우리 경제에 피해가 될 거로 보이고요. 금융 제재는 뒤에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일본 내에서는 한국 자산 차압이나 그다음에 국교 단절 여기까지 가면 이제 사실은 뭐 거의 끝났다고 보고요. 금융 제재까지만 가더라도 거기는 좀 생각하기 싫을 정도로 우리가 다시 한번 외환 위기가 걱정이 될 정도로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한일 무역 전쟁은 한일 간 다 손해를 보는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더 크게 손해를 보고 일본도 이제 어떤 가치 사슬이니까 글로벌 가치 사슬이니까 다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일본 자체도 이제 영향을 받고 손해가 보는데 단지 뭐냐면 이제 중국이 반사 이익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이익을 얻으면 미국하고 이제 지금 중국하고 일어나는 이런 거대한 이제 체제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자유시장 경제 체제하고 국가 주도의 자본주의 체제 이런 데 있어서 사실은 이제 자유주의 체제가 상당히 불리한 여건으로 가는 이런 이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미국이 개입을 하면 개입할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제적인 측면만 딱 고려를 하면 미국이 전혀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석을 해보면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붕괴가 된다. 그러면 미국의 애플이나 HP 뭐 이런 회사들은 손해가 분명히 되겠죠. 우리 반도체 소재를 사용해서 이제 생산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마이크론이나 WDC 그다음에 인텔 뭐 이런 이제 우리 반도체 생산 경제 국가들 경쟁을 하는 회사들은 상당히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게 손해가 더 큰지 이익이 더 큰지를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죠.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미국의 결코 손해만은 아니더라. 그러니까 경제적인 측면만 갖고 미국이 경제적인 측면만 따졌을 때 미국이 개입할 유인은 인센티브는 그렇게 크지 않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한미일 이런 공조나 동맹 차원에서는 좀 개입할 여지가 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역사적으로는 좀 많은 무역 분쟁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특징이 이제 어떤 자국 내 산업 보호라든가 어떤 수출 경쟁력 우위를 노리는 이런 이제 분쟁이었고, 그리고 대부분 적자국에서 그러니까 시작을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은 보면 일본이 먼저 일본이 이제 흑자국이 우리가 적자국인데 일본이 먼저 이제 시작을 했다는 점. 그리고 그 점이나 이제 뭐 이건 물론 이제 정치적인 지금 앞에서 말씀했던 정치적인 그런 역사적인 문제에 대한 보복적인 특성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게 4차 산업과 상당히 연계가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지금 화웨이 문제도 아까 언급이 됐지만 4차 산업이라는 거는 그 어떤 가치 여러 가지 가치 사슬을 이제 형성해서 하는데 거기에서 선도적 지위에 간다는 것은 곧 모든 부가가치를 그 선도적인 그 가치 사슬을 가진 기업이 다 갖고 가죠. 그리고 나머지 남아있는 부가가치를 갖고 이제 대부분이 그 추격 산업들이 치열한 이제 생존 게임을 벌이는 이런 이제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서 선도적 지위를 갖는 것은 무지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지금 중국이 국가 주도로 기술 탈취까지 뭐 마다하지 않고 해가면서 이런 4차 산업에서 선도적인 지위를 확고해 이제 구칠라는 이제 이 전략이 이제 중국 제조 2025 아닙니까? 그게 이제 미국이 바라봤을 때 저런 식으로 국가 주도로 4차 산업에서 어떤 선도적 지위를 빼앗겼을 때는 앞으로 미래의 경제에 대한 상당한 영향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미국이 지금 이런 이제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한일 무역 분쟁도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반도체, 삼성이나 이런 데서 미래형 반도체, 미래 반도체에 대해서 선도적인 지위를 지금 갖고 가려 하고 그것을 계속 반도체, 삼성이나 이런 데서 그거를 유지를 해 나간다면 일본한테도 상당히 지장이 될 거라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차제에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생태계를 붕괴를 시키고 그 자리를 뭐 도시바나 여러 가지 이제 선진 기술 가진 기업들이 치고 들어오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전적으로 이제 경제적인 문제만 말씀을 드렸을 때. 그래서 이제 피해도 무지하게 크게 나타나는데요. 지금 아까 앞에서 말씀했듯이 그 세 가지 물품 다 합쳐봐야 3억 8,500달러, 그러니까 4억 달러 정도뿐이 안 되는데, 그런데 그게 없으면 안 되니까 생산이 중단이 되니까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가 작년에 141조 원 정도 생산을 했는데 그 자체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그러니까 연관효과, 후방효과 뭐 이런 것을 갖고 우리나라 아까 말씀했듯이 생태계가 붕괴되는 이런 식으로 가니까 GDP 손실도 엄청나게 크게 나타나고, 사실 그 삼성 입장에서 보면 3억 8,500만 달러라는 게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옛날처럼 이런 이제 가격 규제나 관세 전쟁으로 해서 삼성한테 그게 이제 3배, 심지어 10배가 되더라도 물량만 확보만 할 수 있다면 삼성 같은 경우는 문제가 안 돼요. 그 얼마 되겠어요. 근데 그리고 또 삼성이 이제 그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으니까 그거를 갖다가 가격을 높여서 팔더라도 세계 수요자들이 그렇게 떨어져 나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삼성 입장에서는 이 낮은 가격에서 반도체를 높게 올려서 팔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고 하다 보니까 그거는 거의 뭐 GDP 손실이 없는, 오히려 좋아질 수도 있는 여지가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지금은 돈을 주고도 못 사는 상태가 이제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면 중단이 되는 이런 이제 현상이 나타나게 될 거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피해가 클 거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우려스러운 거는 반도체 산업이 이렇게 붕괴가 되고 그 기업들이 생존을 모색하는 방법이 지금은 미국으로 가는 수밖에 없죠. 그죠? 지금 공장을 한국에다 세우면 그 부품 소재를 조달을 하지 못하는데 무슨 한국에다 누가 공장을 세우고 자기 기업이 망하기를 바라겠어요. 당연히 화이트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가장 안전한 국가에 가서 공장을 세우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면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이제 미국으로 가서 공장을 세우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국내 투자가 줄어들고 거기에 관련된 또 그 고용이나 성장이나 이런 데도 얼마나 많은 그 피해를 주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어떤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 자체가 마땅치 않다는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딱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금융 제재로 이쪽에 분쟁이 되면 어떻게 될까를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악화되면 갈 게 뻔하거든요. 지금도 돈을 빼가는 여지가 보이고 있고 감지가 되고 있고 이게 더 악화되면 실질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 투자한 금액이 한 833억 달러 정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 투자한 것보다 2.1배나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한국 기업이 해외 공장을 세우면서 우리나라 통계에 잡히지 않는 또 그렇게 그 일본으로 빌려온 돈이 상당히 많은 걸로 판단이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일본에 갔을 때 금융계를 만난 이유도 아마 거기에 있는 걸로 판단이 돼요. 해외에서 빌린 해외 공장을 짓기 위해서 빌린 그런 돈에 어떤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거를 이제 점검을 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의 신용도 그게 자금이 빠져나가고 그러면 신용도가 떨어지게 되고 신용도가 떨어진다는 거는 자금 조달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가 신용도까지 떨어지면 이제 그게 IMF 때처럼 자금은 빠져나가고 해외에서 조달할 아무리 이자를 높게 쳐줘도 누가 그 망하는 나라나 기업한테 돈을 그 회사채나 국채를 사주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IMF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제 그게 바로 국가 부도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서 외환 보유고가 충분한지도 좀 따져봐야 되는데 외환 보유고가 지금 4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그 BIS나 다른 국제기구에서 말하는 적정 외환 보유고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한 4,8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략 한 800억이 모자라는데 그게 이제 그렇지만 이제 우리 통화 수합을 맺은 게 한 1,200억 달러 되는데 간신히 막을 수는 있겠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중국이나 이런 데서 이제 통합 수합을 제대로 좀 이행을 해줄지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거는 좀 불안한 측면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국산 하나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4차 산업이라는 가치 사슬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국산화 추경하면 뭐 국산화가 금방 되는 것처럼 이제 정부가 얘기하는 것도 상당히 답답한 측면이 있는데요. 이게 가치 사슬이라는 거는 세계에서 그게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기업들이 뭉치는 거 아닙니까? 가장 거기서 베스트 기업들이. 근데 지금 보면 우리나라 거기에 껴 있는 기업들도 스스로 기술 개발을 하고 그 제품을 질을 높이고 값싸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들을 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런 식으로 납품 단가나 기술 개발을 하려면 당장 기술 탈취로 얘기를 하고 이게 불공정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나라 기업들하고 그런 가치 사슬을 맺으려고 하겠어요. 그리고 그런 또 중소기업들도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에칭가스에도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 규제 때문에 언제 공장에 쓸지 모르는데 누가 거기에 위험을 무릅쓰고 그런 반도체, 그러니까 그런 부품 소재에 뛰어들겠어요. 그리고 또 부품 소재 대부분이 또 원료는 또 일본에서 갖다 쓰는 이런 이제
생태계에서 국산화라는 건 사실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거고 한 달에도 그렇게 큰 성과를 또 이 글로벌 가치사슬을 맺어가는 데서 꼭 국산화가 꼭 중요한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도 상당히 우려가스럽고 그래서 이런 거를 극복하는데 지금부터라도 이제 규제 철폐하고 반기업 친노조 정책도 이제 좀 수정을 하고 소득주도 성장 이거 이상한 정책들 빨리 중단하는 게 지금이라부터 이렇게 준비해서 와신상담하면서 힘을 기를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부는 신나겠죠. 역사를 바꾸고 독립 전쟁하듯이 이야기할 거 다 하고 그거에 대한 부담은 전부 국민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이 지는 것이 뭐 한 달, 두 달은 참을 수가 있죠. 그런데 대한민국 70년 동안의 쌓여온 경제적인 인프라가 다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 오신 분들도 사실 이런 경제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이런 뭐 구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면은 뭐 이야기하기 힘든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른사회 시민회의가 대한민국에서 우파 진영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단체입니다. 이런 자리를 만든 것 자체가 국민들을 깨워야 됩니다. 오늘 또 이 동영상 여기서 준비해 주신 하나 있고 자발적으로 두 분 와주셨는데요. 이런 동영상을 통해서 국민들이 깨어야지만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경제 파괴 현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요 동영상 유튜브에 올라가면은 주위 분들에게 많이 권해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사실 또 이 문제는 굉장히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개별적인 어떤 코멘트는 지금은 안 받겠습니다. 대신 끝나고 난 뒤에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남아서 가지고 계신 의견이라든지 질문 여기에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으로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